자, 이제 요약하면요. 전통적인 외교, 이거는 외교나는 뭐냐? 이거는 정부가 정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외교다. 그러면 퍼블릭 디플로머시, 공공외교는 뭐냐? 정부가 정부뿐만이 아니라 타국의 일반 대중,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신공공외교는 뭐냐?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또 국회까지 국민과 함께해서 전방위적으로 외교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디아스포라 공공외교는 이 국민 속에서 동포가, 특히 해외 동포가 외교회원 확대의 가장 큰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동포 공공외교, 디아스포라 평화 공공외교가 중요하냐? 동포라는 걸 봐야 돼요. 동포가 뭐예요? 동포는요, 내 조국이 못 살아서 뭐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타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포는요, 국내 행위자인 동시에 국외 행위자다. 즉, 내 조국과 내가 살고 있는 현재 거주국의 문화와 제도와 시스템과 체제를 동시에 인지하는, 또한 현지어로 소통하는 도저히 쉽게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외교자산이에요. 우리가 외교관 하나 만드는데 외교관이 얼마나 되기 힘든지 아세요? 그 외무고시가 30명 뿐이 뽑지 않습니다. 그분들 공부 엄청 해서 엄청 많이 하고 힘들게 외교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외교관이 됐지만 외국에 살아보지는 않았던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따 이중 국적 문제도 얘기하겠지만 이 외교관들이 더 아주 능숙하게 현지어로 소통까지 같이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바꿔보면 현지어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적인 지식, 또 이런 평화의 지식, 정책적인 지식들을 알 수 있다면 거꾸로 동포들이 현지에서 아주 현지어로 그 현지의 또 시스템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소중한 외교자산이다. 그럼 우리 한민족, 코리안의 상황은 어떤가 보시면 현재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750만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성장한 우리 동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성장했는데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거주국의 삶의 향상, 거주국의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나 경제적인 또한 정책을 형상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거주국과 내 조국, 마더랜드 한국의 브리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국의 주류 사회로 편입을 해야 되죠. 그냥 거기서 돈만 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정도의 의미는 있지만 내가 그 커뮤니티, 그 거주국에 기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정치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국 정부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이중 국적을 허용해줘야 됩니다. 이따가 잠깐 다시 한번 언급하겠는데, 그래서 저는 전 세계 70만 동포들이 그 나라에서 국적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미국이나 일부 국가들은 이 시민권자나 국적을 얻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국가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 안 하고 그냥 그 나라 거주국에서는 돈만 벌어요. 투표권이 없어요. 투표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 정치인들이 그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한국 국적을 포기 안 하느냐? 그게 한국의 제도를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 국적을 과감하게 허용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 의원님 정말 들어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여러 가지 상의는 나중에 더 하고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전 세계 750만 동포들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거꾸로 거주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평화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유대인 네트워크를 보시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에이펙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의 조직은 에이펙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전 세계 유대인 총회, 미국 유대인 협회, 미국 크리스찬 유대인 협회, 미국 유대교 유대인 협회, 숱하게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이펙이에요.
자, 에이펙은 현재 한 30만 명 정도 회원이 있고 회비를 내는 정회원이 아마 10만 명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연방의원들을 후원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회원들이 2만 명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에이펙이 매년 3월에 워싱턴 DC에서 대회를 하면 미국의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자들 그리고 양당의 535명의 상하원 중에서 4분의 3이 이 대회장을 찾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을 반하고 이스라엘의 국익을 해치는 정책은 미국인들이 낼 수 없다. 미국 의회나 행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실현하지 못할 뻔했다는 정도로 에이펙의 영향력은 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면 항상 똘똘 뭉쳐있는 민족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여러분들 여기 우리 미국에서 하시니까 교회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성경에 12지파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벌을 엄청나게 많이 내려요. 심지어 2000년 동안 나라까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수많은 싸움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속에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정말 다양한 계층이 있다고 합니다. 계층과 극보수부터 극진보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 들어야 될 거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는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펙에 모인 사람들은 진보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다양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저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얘기고요. 자, 화상 네트워크 중국인들 유명합니다. 동남아 경제의 70%를 장악하고 있죠. 수많은 그 화교의 모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잘 모르는 인상 네트워크가 아주 유명해요. 인도인들 조만간 2030년이면 중국을 이미 앞섰다는 얘기도 있고요. 전 세계 인구의 25% 이상을 차지할 거라는 것들이 학자들의 예상이에요. 압도적인 인적인 그 인력 파워 속에서 그 인도인들의 네트워크도 대단한데요. 처음에는 그 전 세계 한 4천만 명 정도의 이제 디아스포라 인도인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초기 이민에서 노동력 보완의 이민이 많다가 지금은 미국에서도 많이 보시듯이 의사, 약사, 엔지니어 등의 어떤 전문직 이제는 연방의원들도 많이 배출했어요. 부통령까지 배출했죠. 이번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인도가 지금 아주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종전선언 결의안을 발의해준 로카나 의원 인도계죠. 인도계 의원들 또 아미베라 의원, 아테소 위원장 의원도 인도계입니다. 이제 정치력도 향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많습니다. 인도도 수많은 인도인 단체들이 많고요.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자기 조국을 돕는 인도 단체들 많아요. 인도재단들, 미국 인도재단 같은 경우 물론 특정 지역을 뭐 구자라트 지방의 구제를 위해서 이제 기금 모금을 시작했다는데 현재 인도의 교육생활 공중보건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제가 여기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게 우리 한인 특히 한인회나 우리 한인 단체들이 우리 한국 내 조국에 손을 내미는 거를 하셔는 안 돼요.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동포들 못 살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내 조국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내 조국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충청도 어디 마을의 출신이다. 거기에 정말 어느 학교, 어느 유치원, 고아원 이런 데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한국 정부, 또 한국의 지자체에 돈을 받겠다.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국의 국민들이 우리 동포들을 와, 우리 빨리 이중국적들 다 해줘야 된다. 빨리 우리 동포들하고 하나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인도도 이러한 이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한인들은 어떻게 되냐? 한인들도 점차적으로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계 한상대회 아시죠? 이건 현재 재해동포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월드옥타라는 경제인 단체들도 있고요. 또 세계 한인회장 또 이 대회도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현지 조직화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디아스포라 공공외교를 위한 유권자 단체를 만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사실은 미주 한인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 미주 동포사회. 이는 이제 1903년에 도산 한인 친목회 뿌리가 돼 있는데 현재 안타깝게도 이 미주 한인 총연합회가 이제 분열 상태가 있어요. 빨리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180개 한인회가 있죠. 한인 상공회소들도 각 지역에 있죠. 또 KAC, KFC, 또 뉴욕의 케이스, K보이스, 시카고에 많은 단체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나름 다 의미가 있고 뜻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광범위하게 대중적인 유권자들을 모으는 노력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인회도 한인회 이사 중심으로만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정말 한인회에 소속돼서 많은 것들을 활동할 수 있는 차세대 또 뜻 있는 한인들을 많이 모으셔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 공공외교 활동을 하겠다. 평화 활동을 하겠다는 일환으로 제가 4년 전에 KPEC이 창립이 된 거예요. 어쨌든 어느 한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요. 많은 단체들이 그 종전선언이면 종전선언, 아니면 북미 이산가족 상봉이면 북미 이산가족 상봉,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평화선언이면 평화선언, 이슈들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 특히 이제 민주평등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노력을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래서 동포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지금 이중 국적이 허용되고 있지가 않아요. 환영이 되고 있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이 사실을 새로운 세대에 맞는 생각이 아니에요. 공공의 이중 국적을 제한하는 거는 저기 보시면 왼쪽 지도하고 오른쪽 지도 보시죠. 유럽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그 빨간색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고 이 녹색 부분이 완전 녹색이 완전 허용하거나 아니면 부분 허용이에요. 그럼 전체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여기 보시면 사실 어서리테리안 컨트리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나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이중 국적을 허용을 안 하고 선진국들이나 대부분 나라에서는 허용을 해요. 즉 전 세계 절반 이상이 허용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중 국적을 허용함으로써 얻는 유효성, 이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중 국적을 허용을 못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 그러니까 특히 이게 똑같이 이어져요. 이 분단의 질곡이에요. 분단 때문에 한국에 있는 수많은 부모님들은 내 자식을 군대를 보내야 돼요. 그런데 해외 동포들은 특히 이제 해외 국적을 가지면 이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또 하나 전에 벌어졌던 지금은 이제 이런 일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원정 출산 문제들. 그래서 국민들의 법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한국 국민들도 그거는 옛날에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처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는 해외 동포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의 어쨌든 평화, 발전, 안위를 위해서 노력하는 동포들이 많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또 해외에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 진출해서 또는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이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절반 이상 허용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빨간 거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엔지니어하고 IT 종사자에 한해서는 또 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인도도 기술이나 자본 유입을 목적으로 할 때는 하는 그 어떤 7개국 국적자에게는 이중국적을 허용해요. 이건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꼭 우리 포럼이 한번 필요해요. 이중국적 법률에 대한 전문가들을 좀 모셔놓고 한번 포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왜 동포외교, 디아스포라 공공외교가 중요하냐를 보겠습니다. 왜 미국에서 중요하냐?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대미외교라는 거는 정부가, 외교부가 국무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 한국 등. 그런데 분쟁 지역에서의 정책 결정은 현재 국무부하고 국방부뿐만 아니라 특히 2017년 북핵 제재 국면에서는 재무부까지 관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정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교 정책의 그 결정권이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이 힘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의회로 움직여야 하는데 미국 행정부는 미국 연방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유권자요, 후원자요, 정책 조언자로서 연방의회에 대한 평화공동회의를 펼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